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병권을 쥔 적도, 조정에 깊이 관여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사랑 하나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만하다고 불린 황제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1748년 효현 순왕후 부찰씨가 3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스스로를 십전 노인이라 칭하던 대제 걸륭제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 그의 몰락은 조용히 오지 않았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펼쳐진 악몽 같은 장면이었다. 청나라 조정에 피바람이 몰아쳤다. 황족과 최고의 대신들이 단 하나의 장례식 때문에 파멸했고 국고를 뒤흔들 만큼 막대한 은을 황제는 쏟아부었다. 그는 평생의 슬픔에 잠겨 광기에 가까운 추모를 이어갔다. 그는 수만 명에게 거대한 전함을 육로로 수백 리 끌게 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을 지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친아들 둘을 저주하고 계승권을 박탈했다. 장례에서 통곡이 충분히 처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사소한 과실에도 수십 명의 대신을 처형하며 조정을 대대적 숙청의 장으로 바꿨다. 거대한 제국이 한 남자의 슬픔 앞에서 떨었다.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엔 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대체 누구였는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절대 권력을 어떻게 손에 넣어 죽어서도 그의 마음에 집착을 심었는가? 효현 순왕후 1712년 3월 22일 만주족의 위대한 8대 가문 중 하나인 부찰씨 출신입니다. 그녀의 가문은 청나라 황제가 직접 통솔하는 최정계 부대 양황기 소속으로 황실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의 배경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총독급 고위 관료를 지냈으며 남동생은 훗날 걸륭제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제국을 이끌어간 명재상 부왕입니다. 18세기 초중반의 청나라. 이곳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강건성세라고 부릅니다. 강희제, 옹정제, 그리고 걸륭제에 이르는 3대, 약 130여 년간 이어진 청나라 최전성기를 의미합니다. 부찰씨의 시할아버지가 되는 강희제는 61년이라는 긴 재위기간 동안 내란을 진압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제국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는 관대하고 현명한 군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아버지 옹정제. 그는 아버지 강희제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옹정제는 냉철하고 편집증적이며 무자비한 워커홀릭 황제였습니다. 그는 황자 시절 형제들과 피비린내 나는 후계자 다툼을 벌이고 즉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을 새워가며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에 직접 붉은 붓으로 답을 달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철권 통치를 휘둘렀습니다. 그의 통치는 가혹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옹정제가 13년간 밤낮 없이 일한 결과 강희제 말년에 텅 비어가던 국고는 다시 넘칠 듯이 채워졌습니다. 관리들의 기강은 바로잡혔고 제국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아래 안정되었습니다. 옹정제는 아들 걸륭제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735년 옹정제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넷째 아들 홍력이 용상에 오르니 그가 바로 걸륭 황제입니다. 걸륭제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조건에서 제국을 물려받은 황제일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제국을 안정시켰고 아버지는 국고를 채워주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 완벽한 제국을 마음껏 향유하고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걸륭제는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 뛰어난 무예, 그리고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까지 갖춘 르네상스형 군주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한족의 위대한 성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의 통치 초기는 눈부신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화려함 뒤에는 청나라 황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 혹은 원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한족이 아닌 만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체 인구의 2%도 채 되지 않는 만주족이 98%의 한족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안감을 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한족의 압도적인 문화에 동화되거나 만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활한 중국 대륙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수천 년간 이어진 한족의 통치 이념, 즉 유교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청나라 황실, 그리고 부찰씨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은 용맹한 만주족 전사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공맹의 도를 따르는 덕망 높은 유교 군주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 이중적인 압박 속에서 황후라는 자리는 그 누구보다 중요했습니다. 황후는 제국의 국모로서 현명하고 인자하며 후궁들을 아우르는 완벽한 유교적 여성의 표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만주족의 으뜸가는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만주족이 가장 경계했던 한족의 사치와 나약함을 배격하고 검소함과 강인함이라는 만주족 고유의 미덕을 몸소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교적 현모양처와 만주족의 여전사, 이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자리, 이것이 바로 부찰씨가 15살의 나이에 떠맡게 된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1727년 7월 18일 성대한 혼례가 치러지고 부찰씨는 홍력의 아내로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황제가 되기 전 8년간의 세월은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황금기였습니다. 남편 홍력은 정략 결혼으로 맞이한 이 1살 어린 아내에게서 처음에는 의무감을, 그 다음에는 존중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사랑과 의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찰씨는 남편의 안식처이자 지적인 동반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적복진으로서 다른 측실들을 공정하고 인자하게 대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홍력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다른 여인들에게서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었을지 몰라도 부찰씨에게서는 절대적인 신뢰와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홍력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직위, 즉 자신을 가장 잘 알아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 행복한 시기에 1730년 그들의 처사들이자 적장자인 영련이 태어났습니다. 1735년 10월 시아버지 옹정제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세의 보친왕 홍력이 제국의 새로운 황제 권륭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부찰씨는 24세의 나이로 어떠한 이견이나 논쟁도 없이 청나라 제국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자금성, 즉 금지된 도시에 수천 명의 여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국모가 된 것입니다. 24세의 나이로 자금성 수천 명의 여인들 위해 군림하게 된 부찰씨. 그녀가 거처하게 된 곳은 영원한 봄이라는 뜻을 지닌 장충웅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어머니의 공경과 후궁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황후의 신화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유교적 덕목과 만주족의 기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황제의 유일한 직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요? 황후가 된다는 것은 왕자의 아내였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를 견뎌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홍역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국의 상징이자 수천 명의 후궁과 궁녀, 환관들을 다스리는 내명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제국 전체 여성의 교과서가 되어야 했습니다. 걸륭제가 외조에서 신하들을 다스린다면 부찰 황후는 내조에서 황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역할을 역사상 그 어떤 황후보다도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그녀의 통치 방식은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효성, 검소함, 그리고 관용이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효를 실천했습니다. 유교 사회인 청나라에서 황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효였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황제의 어머니, 즉 황태후일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걸륭제는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극진한 효자였습니다. 부찰씨의 시어머니, 순경 황태후는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부찰씨는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황후의 채통을 내세우지 않고 직접 황태후의 처소인 수강궁을 찾아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황태후가 병이 들면 부찰 황후는 즉시 자신의 침소를 시어머니의 궁으로 옮기고 며칠 밤낮으로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직접 약을 다리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황태후는 며느리의 이런 극진한 효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걸륭제에게 너는 정말 복이 많다. 이렇게 현명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를 얻었으니 내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순경 황태후는 이후 평생 동안 며느리 부찰씨를 자신의 친딸처럼 아끼고 비호했습니다. 둘째, 그녀는 검소함을 실천했습니다. 당시 청나라 황실은 만주족의 정체성을 잃어갈지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족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문화가 만주족의 강인하고 소박한 기풍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걸륭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만주의 옛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찰 황후는 남편의 이러한 정치적 고뇌를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남편의 통치 철학을 뒷받침했습니다. 당시 궁중 여인들 사이에서는 금, 은, 비취, 진주 등으로 만든 극도로 사치스러운 머리 장식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황후 부찰씨는 이러한 모든 보석을 멀리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머리에 꽂은 것은 통초로 만든 소박한 조화였습니다. 또한 가을이면 궁궐에 핀 야생화를 꺾어 머리에 장식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제국의 황후가 가장 비싼 보석 대신 가장 값싼 식물성 장식을 하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걸륭제는 아내의 이런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황후를 보라. 그녀는 금은보화를 멀리하고 소박한 통초와 풀꽃으로 자신을 장식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만주족의 진정한 미덕이 아니겠는가라며 아내를 극찬했습니다. 셋째, 그녀는 관용으로 후궁을 다스렸습니다. 후궁은 황제의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자원을 놓고 벌이는 가장 잔혹한 권력 투쟁의 장입니다. 질투와 음모, 모함과 암투는 일상이었습니다. 걸륭제는 40명이 넘는 후궁을 둔 황제였습니다. 부찰 황후는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질투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인을 총애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제의 총애를 받는 후궁들을 관리하고 보호했습니다. 걸륭제가 즉위 초 가장 총애했던 후궁 고가씨가 병약하다는 것을 알고
부찰 황후는 자주 의원을 보내고 좋은 약재를 하사하며 그녀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고가 씨를 경쟁자가 아니라 남편의 총애를 받아 집안의 기쁨이 되는 아랫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공정하고 관대한 통치 아래 걸륭제 시대 초기의 후궁은 이례적일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후궁들은 황후를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어머니이자 스승으로 여기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걸륭제는 후궁 문제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국가 통치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찰 황후는 국모로서의 공적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걸륭제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짜 이유는 그녀가 황후의 가면을 벗었을 때 인간 홍역의 유일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적인 동반자였습니다. 걸륭제는 시인 황제라 불릴 만큼 시 짓는 것을 좋아했고 부찰 황후 역시 뛰어난 교양을 바탕으로 남편과 시를 주고받으며 화답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하고 감동적인 일화가 바로 사슴 가죽 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걸륭제는 만주 순행에서 돌아와 우리 조상들은 이토록 검소하고 용맹했는데 지금 궁중 사람들은 사치에 물들어 만주의 기상을 잃어가고 있소. 짐이 두렵소. 라고 한탄했습니다. 이것은 소수정복 왕조의 군주로서 그가 평생 안고 살았던 가장 깊은 불안감의 토로였습니다. 며칠 뒤 부찰 황후는 남편에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비단이 아니라 사슴 가죽으로 만든 만주족 조상들이 사용하던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소박한 주머니였습니다. 걸륭제는 이 주머니를 받고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가장 깊은 불안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그 초심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아내의 조용한 맹세였습니다. 걸륭제는 이 사슴 가죽 주머니를 평생 자신의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걸륭제가 즉위 초 심한 종기로 앓아누웠을 때 부찰 황후는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남편의 침전 옆에 막사를 치고 단 하루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직접 간호했습니다. 걸륭제는 부찰 황후를 아내이자 직위이자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짐의 유일한 직위는 오직 황후뿐이다 라고 선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절대적인 사랑과 존경, 시어머니의 총애, 후궁들의 존경.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730년, 그녀는 이 모든 행복을 완성시켜줄 존재, 아들 영년을 낳았습니다. 걸륭제는 즉위하자마자 이 아들을 비밀 황태자로 책봉하며 아내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했습니다. 장충웅은 그 이름처럼 영원한 봄날을 맞이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 찾아온 이 완벽한 행복이 실은 가장 잔인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말입니다. 운명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기 위해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년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옥처럼 아름다운 용모에 성품이 총명하고 침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옹정제는 이 손자를 너무나 기뻐하며 연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는데 이는 종묘의 재기를 잇는다는 뜻, 즉 노골적으로 다음 황위 계승자임을 암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걸륭제 역시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들 중에서도 오직 부찰 황후가 낳은 이 아들만이 자신의 완벽한 후계자라고 믿었습니다. 1736년 10월, 걸륭제는 즉위한 지 불과 1년 만에 밀건저위라는 비밀태자 책봉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 이름을 적은 밀지를 정대광명 현판 뒤에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가
적은 이름은 주저할 것 없이 영년이었습니다. 당시 영년의 나이는 불과 6살이었습니다. 이는 걸륭제가 부찰 황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기에 비극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1738년 10월, 황태자 책봉의 비밀의식이 있은 지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황태자 영년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로 여겨졌지만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0월 12일 8살의 어린 황태자 영년은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걸륭제는 공식적으로 처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어린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짐은 이미 2년 전 그를 황태자로 책봉했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장례식을 황태자의 예우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걸륭제의 슬픔이 이처럼 폭발적이고 공적인 것이었다면 어머니 부찰 황후의 슬픔은 내면을 파괴하는 조용하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국의 황후였습니다. 그녀는 국모로서 슬픔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울부짖거나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황후이기 이전에 8년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황태자 영년의 죽음은 부찰 황후의 완벽한 세계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이 균열은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병석에 누웠습니다. 사소한 감기에도 몇 달씩 자리를 보존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영년이 죽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불과 27세였음에도 그녀는 이후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명의 아이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그녀의 신체, 즉 호르몬 체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걸륭제는 이런 아내를 지켜보며 애가 탔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었고 동시에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빛나는 부분까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후의 유일한 혈육인 둘째 딸, 화경공주를 파격적으로 대우하며 어떻게든 아내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746년 4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후 부찰 씨가 8년 만에 다시 용태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자금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걸륭제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나이 36세, 황후의 나이 35세. 8년간 병상에 누워있던 황후가 다시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1746년 5월 21일,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걸륭제는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늘이 부처님이 짐과 황후의 슬픔을 가엾게 여겨 죽은 영년을 다시 환생시켜 보내주신 것이다. 그는 아들에게 영종이라는 하늘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성한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부찰 황후 역시 이가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꺼져가던 삶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걸륭제의 행동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영종이 태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영종의 이름을 적은 밀지를 정대광명 현판 뒤에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책봉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걸륭제에게는 이미 장성한 다른 황자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오직 부찰 황후가 낳은 이 갓난아기만을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 선포한 것입니다. 짐의 제국은 오직 효현 순왕후의 아들만이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부찰 황후는 이 아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8년 전 처사들을 잃었던 끔찍한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1747년 가을까지 약 1년 반의 시간은 두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고 완벽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이들 부부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천연두가 창궐했습니다. 부찰 황후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를 궁 밖의 격리시설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747년 12월 말, 차에 2돌도 되지 않은 어린 황자, 영종이 천연두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부찰 황후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전염의 위험도, 황후의 채통도 모두 잊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저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1747년 12월 29일, 태어난 지 불과 20개월, 두 번째 황태자 영종은 어머니 부찰 씨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첫 번째 아들 영년의 죽음이 부찰 황후의 삶에 균열을 냈다면, 두 번째 아들 영종의 죽음은 그녀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걸륭제 역시 두 번째 적자를 잃은 슬픔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영종의 비밀 책봉 사실을 만천에 공개했습니다. 짐은 이미 이 아이를 황태자로 정했었다. 하지만 부찰 황후의 슬픔은 함몰하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장충웅에 칩거한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송장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봄이라는 뜻의 장충웅은 이제 그녀의 영혼을 가둔 영원한 겨울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걸륭제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부찰 황후가 없는 삶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16살 때부터 20년 넘게 자신의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든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1748년 새해, 그는 마지막 도박을 감행합니다. 아들의 끔찍한 기억이 깃든 자금성을 떠나 새로운 풍경을 보면 혹시라도 그녀가 삶의 의지를 되찾을지 모른다는 희망. 그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황후를 이끌고 동쪽 순행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처방은 그녀를 살리는 구명정이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숨을 재촉하는 비극의 무대가 되고 맙니다. 1748년 2월, 그녀의 마지막이 될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순행길에 오른 부찰 황후의 모습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겹겹이 껴입은 비단옷과 모피 속에서도 스며드는 2월의 찬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수레 안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걸륭제는 그런 아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아픈 아내를 돌보는 한 명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아내의 탕약을 챙겼고 그녀가 잠시라도 눈을 뜨면 창밖의 풍경을 설명하며 어떻게든 기운을 북돋우려 애썼습니다. 황후, 보시오. 저곳이 공자의 고향, 곡부요. 그대가 평생 잃고 싶어 했던 곳이 아니오. 그들은 곡부의 공묘에 도착했습니다. 부찰 황후는 남편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유교의 성지에서 황후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녀는 공자의 위파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평생 유교의 덕목을 지키며 완벽한 아내, 며느리, 국모로 살고자 했던 그녀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두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쓰러져가는 생명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중국의 오학 중 으뜸인 태산에 올랐습니다. 태산은 역대 황제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제국의 안녕과 영원한 통치를 기원하던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걸륭제는 이 태산의 정기가 아내를 살려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부찰황후는 감에 실린 채 남편이 하늘의 제사를 올리는 모습을 희미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제국의 영원한 번영을 빌었겠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그 어떤 영원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행 내내 걸륭제는 아내를 위해 시를 썼습니다. 그는 아내가 잠시라도 기운을 차리면 자신이 쓴 시를 읽어주며 그녀의 미소를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황후의 미소는 너무나 희미했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 여행은 황제가 의도했던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찰 황후가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두 아들과 고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작별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들은 수도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산둥성 덕주에 이르러 그들은 운하를 따라 이동하기 위해 거대한 황실 전용선, 청작선에 탑승했습니다. 3월 10일 밤이었습니다. 강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부찰 황후는 갑작스러운 오한을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왔지만 그녀의 맥은 이미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걸륭제는 아내의 차가워지는 손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황후, 짐을 두고 가지 마시오. 영년과 영종이 기다리고 있지 않소. 제발 눈을 뜨시오. 부찰 황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며 울부짖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저 폐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혹은 이제 쉬고 싶습니다. 와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요? 1748년 3월 11일 밤 효현 순왕후 부찰씨는 남편 걸륭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36세의 나이로 청작선 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10년간의 지병,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희망이 강요했던 이 무리한 순행길.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1748년 3월 11일, 그녀의 육신은 36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일부에서 보았듯 이 죽음은 즉각적으로 황제의 관계를 폭발시키며 제국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분노의 폭풍이 지나간 후 걸륭제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질 얼음처럼 차갑고 지독한 집착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떠났지만 효현 순왕후라는 그림자는 이제부터 자금성을 영원히 배회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운명까지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광기 어린 애도는 어떻게 50년의 집착이 되었으며 그녀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논쟁거리를 남겼을까요? 황후의 장례식이 끝나고 자금성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황후의 자리는 비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거처했던 장충궁은 이제 주인을 잃었습니다. 관례에 따라 장충궁은 깨끗이 정리되고 새로운 후궁이 주인이 되거나 혹은 폐쇄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또다시 상식을 벗어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충궁의 모든 것을
황후가 살아있던 마지막 날 그대로 보존하라. 이것은 단순한 보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봉인이었습니다. 황후가 쓰던 거울과 빛, 그녀가 읽던 책상 위의 책, 그녀가 술을 놓던 비단틀, 심지어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셨던 찻잔과 의복까지 그 어떤 것도 치우거나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궁녀들은 매일같이 그곳을 쓸고 닦았지만 가구의 배치나 물건의 위치는 단 1mm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장충웅은 1748년의 그 봄날, 황후가 순행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박제되었습니다. 걸륭제의 집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황후가 세상을 떠난 기일인 3월 11일이 되면 반드시 이 장충웅을 찾았습니다. 그는 텅 빈 침전, 주인을 잃은 의자에 홀로 앉아 마치 황후가 바로 어제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 지은 시를 읊어주었고 지난 1년간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은 어떻게 지냈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황후의 생일이면 궁녀들에게 명해 그녀가 좋아했던 음식을 가득 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텅 빈 맞은편 자리에 술을 따르며 아내의 초상화와 함께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괴하고도 슬픈 의식은 그가 80대의 노인이 될 때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자금성 한복판에 오직 황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죽은 아내의 신전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가 시간을 붙잡아 두려는 처절한 시도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장충웅은 아내가 죽은 곳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혹은 역사적 논쟁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논쟁, 40명의 후궁, 그리고 유일한 사랑. 우리는 걸륭제가 아내를 잃고 보인 광기 어린 반응과 40년간 이어진 집착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깊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걸륭제는 역사에 기록된 것만 40명이 넘는 아내를 둔 엄청난 바람둥이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위선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은 걸륭제에게 다른 40명의 후궁들은 황제로서의 의무와 즐거움을 위한 존재였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제국의 후사를 잇기 위한 도구였고 황제의 권력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수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찰 황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황제 걸륭이 아니라 인간 홍력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녀는 걸륭제의 권력이나 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불안한 영혼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정치적 파트너였고 지적인 친구였습니다. 부찰 황후는 걸륭제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수십 명의 여인을 만나봤기에 그는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지해준 아내가 얼마나 유일하고 위대한 존재였는지를 더욱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 부찰 씨는 왜 죽었는가? 상심과 자살설 공식 역사 기록은 효현 순황후가 순행 중 얻은 감기가 악화되어 병사했다고 간결하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그녀가 상심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녀는 1738년 8살 난 황태자 영년을 잃었습니다. 8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1746년 기적처럼 두 번째 아들 영종을 낳았지만 1747년 겨울 그 목숨 같던 아들마저 20개월 만에 잃었습니다. 두 번의 적자 상실, 이는 그녀의 삶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녀는 1747년 영종이 죽은 그 순간 이미 영혼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살아갈 이유를 잃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편이 치료를 목적으로 그녀를 험난한 순행길에 끌고 나간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치료를 거부했다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이미 삶의 미련이 없었습니다. 감기에 걸려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모든 치료를 거부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걸륭제가 보인 그 광기 어린 반응은 더욱 처절하게 이해됩니다. 그는 아내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자신이 강행한 순행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심지어 그녀가 삶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논쟁, 그리고 그림자의 희생자. 두 번째 황후, 휘발나랍시의 비극 부찰 황후의 죽음은 또 다른 아주 끔찍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죽어서 백월광, 즉 걸륭제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는 하얀 달빛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죽은 첫사랑의 그림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후의 자리가 2년 넘게 비어있자 시어머니 순경 황태후의 명으로 걸륭제는 마지못해 두 번째 황후를 맞이합니다. 바로 휘발나랍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황후 생활은 처음부터 지옥이었습니다. 걸륭제는 그녀를 황후로 임명했을 뿐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장충웅의 부찰씨에게 있었습니다. 걸륭제는 모든 면에서 두 번째 황후를 죽은 첫 번째 황후와 비교했습니다. 부찰 황후는 검소하여 풀꽃으로 장식했는데 그대는 어찌 이리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가? 부찰 황후는 짐의 마음을 헤아려 사슴 가죽 주머니를 만들었는데 그대는 어찌 짐의 고뇌를 몰라주는가? 이 억압과 비교는 15년간 계속되었습니다. 1765년 남쪽 순행 중 남편의 냉대와 바람기를 견디다 못한 휘발나랍시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걸륭제와 크게 다툰 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히스테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주족 풍습에서 여인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남편이나 부모가 죽었을 때만 하는 곡의 행위였습니다. 즉, 그녀가 황제의 면전에서 머리를 자른 것은 당신은 내게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는 가장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걸륭제는 경악을 넘어 경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황후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베이징으로 돌려보내고 그녀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사실상 박탈했습니다. 1년 뒤 그녀는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궁전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녀는 황릉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황후 휘발나랍시는 걸륭제의 백월광, 즉 부찰 황후라는 완벽한 유령과 싸우려 했던 유일한 여인이었고 그 싸움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남편의 지독한 집착은 단순한 궁중 비화를 넘어 청나라 제국의 운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았지만 그녀의 부재는 그 어떤 정치적 격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18세기 청나라의 항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죽음이 어떻게 제국의 정치를 뒤흔들고 문화를 재정의했으며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그녀가 남긴 거대한 역사적 유산을 돌아보며 이 긴 이야기의 끝을 맺고자 합니다. 효현 순황후 부찰씨는 조용히 살았지만 그녀의 죽음은 그 어떤 정복전쟁이나 정치혁명보다도 더 강력하고 깊숙하게 18세기 청나라 제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째, 그녀는 걸륭제의 통치 성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역사가들은 1748년을
두 명의 걸륭제를 나누는 분수령이라고 부릅니다. 효현순황후가 살아있던 시기의 걸륭제는 비록 오만하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관 통치를 지향하는 군주였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직언을 비교적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효현순황후가 사망한 이후의 걸륭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엄과의 기질이 전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강요하며 수백 명의 신하를 숙청했던 그 피해 장례식은 일회성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40년간 이어질 후기 걸륭시대 통치 스타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마지막 남은 관용과 인간성을 붙잡아주던 유일한 닻이었습니다. 그녀가 황제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닻이 사라지자 황제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문자의 오키의 급증입니다. 황제나 청나라 조정을 비판하는 글을 쓴 지식인들을 색출하여 처형한 사상 탄압입니다. 황후가 죽기 전 13년간 단 몇 건에 불과했던 문자의 옥은 황후가 죽은 1748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재위 기간 내내 13여 건의 대규모 필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의 지식인들이 글 한 줄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그녀의 죽음은 후계 구도를 붕괴시켰습니다. 걸륭제는 청나라 최전성기를 이끌 유능한 후계자를 골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답을 오직 효현순황후에게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선택은 황후의 일남, 영년이었습니다. 요절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선택은 황후의 이남, 영종이었습니다. 역시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황후의 장례식에서 이미 장성에 있던 맏아들 영황과 셋째 아들 영장을 황위 계승해서 영원히 축출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집착 때문에 자신의 선택지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남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결점이 없는 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15황자 영염 훗날의 가경제입니다. 가경제는 나쁜 황제는 아니었지만 평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걸륭제가 60년 통치 말년에 남긴 막대한 부정부패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경제 시대부터 청나라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효현순황후가 죽지 않았다면 혹은 그녀의 아들 영년이나 영종이 살아남아 황제가 되었다면 그들은 부찰 가문에 뛰어난 유전자와 걸륭제의 총명함을 물려받은 준비된 황제였을 것입니다. 효현순황후의 죽음은 청나라가 더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의 죽음이었습니다. 셋째, 그녀는 문화적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백월광이라는 단어의 화신입니다. 백월광은 현대 중국어에서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된 순수하고 아름답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첫사랑 또는 가장 완벽했던 이상형을 뜻하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걸륭제와 부찰씨의 이야기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신화를 만든 것은 걸륭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시인 황제였습니다. 그는 평생 4만 수가 넘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중 수천 편이 죽은 부찰 황후를 그리워하는 추모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50년 동안 기록하고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을 때 여전히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이렇게 읊었습니다. 백발의 내가 푸른 풀이 돋은 그대 무덤 앞에 서 있소. 50년 세월이 흘러도 그대를 향한 슬픔은 조금도 줄지 않았구려. 만약 우리가 함께 늙었다면 지금쯤 증손자 재롱을 보며 웃고 있었을 텐데. 걸륭제의 이 수천 편의 시는 황제의 명령으로 편찬되어 제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를 읽으며
황제의 로맨틱한 사랑과 황후의 완벽했던 미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찰 황후는 한 명의 인간 부찰씨가 아니라 황제의 시 속에서 영원히 늙지 않는 완벽한 첫사랑이자 하얀 달빛이라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왜 이 낡은 궁중 로맨스에 이토록 매료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절대 권력과 인간적 상실이라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극적인 두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걸륭제는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18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천하를 소유했고 수천 명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모든 부를 가졌지만 그 무엇으로도 아내와 아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중국을 통치했지만 그의 마음은 50년 내내 1748년에 그 차가운 배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 즉 상실의 고통 앞에서는 황제와 노비가 다르지 않다. 걸륭제는 아내를 잃은 후 자신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배를 무트로 끌어올리고 그녀의 궁전을 봉인하고 그녀를 욕하는 자들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광기 어린 행동은 그녀를 1초도 되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50년 집착은 사실상 권력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가장 슬픈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걸륭제의 어마어마한 업적보다 그가 아내의 무덤 앞에서 쓴 절절한 추모시 한 구절에 더 깊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황제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모든 인간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1796년 걸륭제는 60년의 재위를 마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 태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799년 그가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시신을 51년 전 먼저 떠난 아내 효현 순황후 부찰씨가 잠들어 있는 무덤 유릉에 함께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평생 허리띠에 차고 다녔던 60년도 더 전의 아내가 직접 만들어준 그 낡고 투박한 사슴 가죽 주머니를 자신의 관에 함께 넣어달라고 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5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홀로 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하루도 그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인을 그쳤지만 결국 돌아가고 싶은 곳은 오직 그녀의 곁뿐이었습니다. 효현 순황후 부찰씨, 그녀는 36년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비운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사상 가장 오만하고 강력했던 황제의 마음을 유일하게 사로잡아 그를 50년간 무릎 꿇린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제국의 정치를 바꾸었고 자신의 삶으로 백월광이라는 영원한 사랑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거처했던 장충웅의 이름처럼 그녀는 비록 쓰러졌지만 걸륭제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영원한 봄으로 남아 지지 않는 꽃이 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제국, 그 자금성에 가장 깊은 곳에 빛나던 하얀 달빛,